Coding store 밤하늘의 펄 Then you Louis Vuitton Louis Vuitton Coding store 밤하늘의 펄 Then you Louis Vuitton Louis Vuitton 해빙 더 해빙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Coding store 밤하늘의 펄 Then you Louis Vuitton Louis Vuitton 부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운명 구루를 찾아서 재회 해빙의 비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 낭비와 과시 구루 스토리 2. 돈을 끌어오는 사람 돈을 밀어내는 사람 베로나의 햇살 진짜 부자 가짜 부자 돈을 끌어당기는 힘 귀인 고등학생 구루가 되다 3. 감정에 답이 있다 해빙을 시작하다 소비할 때의 마음 새로운 키워드 감정의 힘 해빙 신호드 등 구루 스토리 비바람이 치다 4. 불안에서 해방되려면 빨간불 진정한 편안함 부의 근력을 키워라 아무리 애써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빙 노트 구루 스토리 날개를 펼치다 5. 행운의 법칙 인생의 변화 행운이 찾아오다 완벽한 휴가 운의 법칙 운의 흐름에 탄 사람들 무의식은 알고 있다 있음을 입력하라 상승 구루 스토리 행운의 여신 행운의 길을 걷다 6. 행운의 길을 걷다 대나무숲 악연에 빠지는 이유 토성 리턴 고정관념을 깨라 부자가 되기 어려운 세상 매트릭스를 탈출해라 진정한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다 새로운 길이 나타나 프롤로그 과연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녀는 사람들을 부와 행운의 길로 인도해주는 명이다. 신문에서 읽은 그 한 구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비행기 날개 아래로 이름 모를 산맥들이 끝없이 펼쳐졌다. 나는 행운의 여신이라 불리는 한 여성을 만나기 위해 유럽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곳에 만나게 될 사람, 그녀는 많은 이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알려졌다. 이름은 이서윤, 마음가짐의 대가, 통찰력의 여왕, 비저너리 인치프, 데너리스 타가리인 모두 그녀에게 붙은 별칭이다.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동양 여성인 서윤을 향해 서양인들은 구루라는 칭호를 붙여 부르곤 했다. 존경하는 정신적 지도자라는 의미를 담아 경애와 믿음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서윤이 특별한 삶의 길을 걷게 된 것은 7살 때부터였다. 어린 나이에 동양의 고전을 마스터하고 수만 명의 데이터를 구해 사례 분석까지 마친 그녀는 부자들의 구루로 이름을 내기 시작했다. 20대에는 서양의 고전을 흡수하며 통찰의 폭을 넓혀갔으며 미국, 유럽 등지를 찾아가 그곳의 스승들과 지혜를 나누었다. 서연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이들은 대기업의 창업주나 주기업의 경영인, 대형 투자자 등 상위 0.01%에 속하는 부자들이었다. 그들 사이에 그녀의 이름은 귀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였다. 그들은 서연에게 자문을 구한 뒤 일생일대의 기회를 찾거나 최고의 자리를 오르는 등 인생의 퀀텀 점프를 이루어냈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서연의 운명을 가장 처음 알아본 사람은 그녀의 할머니였고 중국인들을 상대로 포목 사업을 하던 할머니는
사주와 관상을 보는 일에 능했다. 중국 상인들은 거래에 앞서 상대의 사주를 보는 관례가 있었고, 그렇게 익힌 운명업으로 손주들의 운을 살펴보던 중 할머니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 손녀 소연이 매우 특별한 운명을 타고난 아이였기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할머니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아이는 내가 오늘 다루는 공부를 시키겠다. 이 공부를 하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서연을 만나게 되면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었다. 어떻게 해야 부와 행운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사실 몇 달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부탁을 남기셨다.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진정한 부자로 살려무나. 그 방법을 찾아 너의 삶을 누리렴.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탁월한 능력을 지닌 것도 아닌 내가 현재를 희생하지 않고 부자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이루어드릴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나에게 한 동료가 그 사람이라면 방법을 알 거라 말해주었다. 바로 부자들의 구루, 이소연. 그녀에 대해 알아갈수록 나는 불안한 마음만 커졌다. 정재계 인사들도 만나기 힘든 사람이라는데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과연 만날 수나 있을까? 수소문을 어렵게 찾아낸 그녀는 행박을 쫓아 비행기에 올랐지만 그녀가 다시 신기루처럼 사라졌으면 어쩌지? 그녀를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잡년을 떨치기 위해 앞좌석에 달린 테이블을 내리고 노트를 펼쳐 그녀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써내려갔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을 희생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언제 어떻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까?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질 수 있을까? 과연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직선적인 질문들을 적으며 노트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순간 본능적인 예감이 들었다. 그녀를 만나고 나면 지금과는 다른 삶이 펼쳐질 것 같아. 아버지는 굴비를 좋아하셨다. 생신이나 명절 때 가장 드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늘 똑같은 대답을 하셨다. 굴비라고. 어릴 적 친척집에서 먹어본 짭짤하고 입맛 당기는 그 감칠맛이 잊히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맛이 또 생각나시는지 입맛을 쩝쩝 다시고는 굴비를 천장에 달아놓고 바라만 보기만 했던 자랭고비 이야기를 덧붙이시곤 했다. 그렇게 아끼고 저렇게 해야 한다. 아버지에게 자랭고비 이야기는 여전히 절약의 미덕, 그 대명사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웃음의 소지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아버지는 평생 1,000원 허투루 쓰지 않으셨기에 차마 토를 달 수가 없었다. 굴비를 마음껏 사드셔도 될 돈이 생긴 이후에도 아버지는 스스로 한 번도 굴비를 사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유년 시절을 보내던 1950년대 온 나라가 찢어지기 가난했던 시기였다. 뾰족한 생계 수단이 없었던 아버지의 가족은 매일 배를 불며 끼니를 걱정해야 했다. 징집을 피해 숨어 있던 할아버지를 대신해 나가 음식을 찾는 일은 아버지와 몇 살 더 많은 큰아버지의 몫이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어린 형제는 개미처럼 바지런히 돌아다녔다. 밤이 되면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나가 곡식 알을 주워왔다. 낮에는 몸집보다 큰 가방을 둘러매고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팔았다. 쌀 겨로 만든 희물견 죽은 먹어도 허기가 졌다. 아이들이 파는 아이스크림은 팔리는 날보다 팔리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을 짊어지고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날이면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왔다고 한다. 저녁을 굶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돈에 대해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다. 어린 아버지에게 가난이란 배고픔과 두려움,
그리고 잠재적 죽음을 의미했다. 세월이 흘러 끼니를 걱정하지 않는 시절을 맞이하게 된 이후에도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다. 다시 한번 그때처럼 가난해지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고통스러운 배고픔의 기억 때문인지 아버지는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다. 퇴직 후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마련한 뒤에도 그 습관을 변하지 않았다. 언제라도 가진 것을 다 잃고 무일푼이 될 수 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저축하라고 있는 것이지. 이 말을 기도문처럼 읊으며 늘 수도승 같은 생활을 하셨다. 세수하고 난 물은 양동이에 모았다가 변기물 내릴 때 썼다. 옷을 사 입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싸구려 벽돌색 잠바 하나로 10년도 넘게 겨울을 났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사실 아버지가 그 옷을 가장 많이 입는 장소는 집이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그 나이가 빠진 잠바로 추위를 견뎌냈기 때문이다. 절약이 몸에 배다 보니 돈이 드는 일은 일절 하지 않으셨다. 아침에는 음, 아침에는 맨손 체조 후 혼자 바둑을 두셨다. 점심은 집 근처 복지관에서 해결했고 오후에는 강변을 산책하셨다. 외출했다 집에 돌아올 때면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다. 재활용 수거함이나 이사간 집들을 기웃거려 버려진 옷이나 신발, 가전제품 등을 주워왔다. 그렇게 모인 잡동사니는 방 하나를 가득 채웠고 고물상 같은 그 방은 아버지에게 보물상자가 되었다. 그렇게 평화로운 생활을 보내던 아버지에게 그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몸무게가 갑자기 줄어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은 것이다. 췌장암입니다. 벌써 많이 진행되었네요. 수술은 힘들겠습니다. 아버지가 암이라니 믿기지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뭘 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뒤엉키는 와중에 굴비가 떠올랐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그러나 돈을 아끼느라 자주 드시지 못한 그 굴비 말이다. 당장 백화점으로 달려가 진열된 상품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랐다. 10마리에 30만원. 나는 앞으로 이걸 몇 번이나 더 보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은 내가 보낸 마지막 굴비였다. 무서운 속도로 자란 암세포가 소화기관을 눌러버렸기 때문이다. 굴비를 받은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더 이상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게 되었다. 암이 발병한 것을 알고도 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한결같았다. 아끼고 절약해야 한다는 그 오랜 믿음을 고수한 것이다. 여전히 쓰고 난 순물은 양동이에 모았고 가장 싼 사진관을 찾아 영정사진을 찍었다. 무엇보다 고집을 부리신 건 암병동에 입원했을 때 6인실에 머무르겠다는 것이었다. 입원비가 하루 10,000원비 정도인 그곳에서 아버지는 가족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했고 TV 채널을 마음대로 고르지도 못했다. 자식 생각도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화도 내보고 설득도 해보았지만 아버지에게는 다 쓸데없는 돈 낭비뿐이었다. 6인실 침대에 누워 아버지가 잠 못 이루고 근심한 것은 역시 돈 문제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돈이 아닌 자식들의 돈이 걱정이었다. 너희들이 가난하게 살까봐 두렵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지 않느냐. 얼마나 절약하고 얼마나 저축할지 계획표를 세워와라. 5년, 10년 단위로 자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평생의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수익과 비용을 분석한 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겠다는 계획표를 완성했다. 침상에 누운 아버지는 종이에 적힌 숫자를 확인한 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다. 다리와 발은 퉁퉁 붓기 시작했고
등은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야위어 갔다. 갈수록 말수도 줄어들었다. 병실을 찾아갈 때마다 아버지는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히고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때 무슨 생각을 그토록 골똘히 하셨는지 몇 주가 지나고서야 알게 되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이었다. 병원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다. 황급히 달려간 나를 보고 아버지는 손부터 잡으셨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그때 어떤 예감을 한 것도 같았다.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다. 그래서 아끼기만 했지. 그러나 결국 이루지 못했구나. 돌이켜보면 후회도 된다. 아끼는 것만 생각하느라 행복한 순간순간을 놓친 것은 아닌지. 그동안 너에게 절약하라고 했던 말을 이제 모두 거두고 싶구나.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진정한 부자로 살려무나. 그 방법을 찾아 너의 삶을 누리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며칠 후 점점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아버지 옆에서 나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온 마음을 담아서 말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제 삶을 누리는 행복한 부자로 살게요. 꼭 그 방법을 찾을게요. 맹세해요. 초점 없이 성장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리고 할 일을 마쳤다는 듯 아버지는 그날 밤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고 부모님 집에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냉동실 구석에서 굴비 5마리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꽁꽁 얼어붙은 그 생선을 보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져 나왔다. 그토록 좋아하던 굴미를 10마리도 다 드시지 못하다니. 아버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평생을 참기만 하신 걸까?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나에게 진정한 부자가 되는 법을 찾으라고 하신 걸까?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훔치며 나는 굳게 결심했다. 나는 아버지처럼 현재를 희생하면서 살지 않겠어. 아버지의 부탁대로 지금 이 순간을 누리며 행복을 놓치지 않는 부자로 살겠어. 그런 삶을 위해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어. 1. 불을 끌어당기는 힘, 헤빅. 1. 부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운명. 내 40번째 생일이 돌아왔다. 아버지를 떠나보는데 다 40대가 되고 나니 모든 것이 이전과 달라 보였다. 내가 살아온 삶은 누가 봐도 무난한 그 자체였다. 자수성가한 아버지 덕분에 괜찮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고 신문사에서 10년 가까이 기자로 일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MBA를 받은 뒤 지금은 미국계 회사에서 대외 협력 업무를 맡고 있다.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지만 크게 실패하지도 않은 인생이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왔고 직장에서는 적당히 인정도 받았다. 마음이 따뜻한 남자와 결혼해 아들도 하나 되었다. 솔직히 말해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해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돈 걱정 없이 살아본 적도 없었다. 내 생활은 항상 빠듯하기만 했다. 10,000원 한 장 편하게 쓰지 못했다. 신문이 배달되면 할인 쿠폰부터 오려냈고 저렴하게 장을 보기 위해 문 닫는 시간에 맞춰 마트에 갔다. 주유소마다 기름값을 비교하는 건 기본이었고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육아용품, 학용품 몇 시간이 걸려도 최저가를 찾아내곤 했다. 혹시라도 비싸게 찾아내곤 했다. 남들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건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비싸게 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쇼핑몰에 영수증을 보내고 전화기에 몇 시간을 매달려서라도 반드시 환불을 받아냈다. 아무리 아껴도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경제적 여유를 누리기는커녕 적자가 아닌 것을 다행으로 여길 뿐이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해온 내 인생, 과연 그 내일이 오기는 오는 걸까?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살고 싶으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답은 분명했다. 아니요.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다양한 자료를 뒤졌고 기자 시절 알던 네트워크까지 총동원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답이 돌아올 뿐이었다. 불어오르는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피케티가 말한 것처럼 자본 성장률은 이미 경제 성장률을 추월했어요. 아무리 개인이 노력한다 해도 상속 재산이 있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그 자리를 대체하겠죠. 부자가 되는 것은 자본가들 뿐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취재하면서 만난 젊은이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 그들도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간절하게 알고 싶다고 했다. 부모님께서는 늘 같은 말씀이세요. 아끼고 저축하라는 거죠. 하지만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요.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아요. 월급이 나오면 뭐 하나요? 집세, 학자금 대출, 생활비까지 빠져나가고 나면 끝인데요.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으면 돈이 더 들어가겠죠? 당연히 나를 위해서 한 푼도 못 쓸 거예요. 집을 사는 거요? 꿈도 못 꿀 일이죠. 갈수록 부자 되는 것이 힘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부를 쌓은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들의 비밀은 뭘까요? 저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누구에게 물어도 돌아오는 것은 절망뿐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알려주었다. 답을 아는 이가 있다고. 바로 부자들의 그룹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불이 번쩍 들어오는 것 같았다. 10년 전에 나도 그녀를 만난 적이 있었다. 당시 나는 한 신문사에서 주말 팀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주말에 가볍게 읽을 기사를 쓰는 것이 내 일이었다. 다른 기자들과 함께 와인 모임에 갔을 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다. 부자들의 구루가 있다는 것이다. 이름은 이소연. 대단한 부자들이 추종한다는 그녀는 명문대를 졸업한 20대 여성이었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놀랍기만 했다. 부와 행운을 주는 운명으로 할머니에게 낙점된 뒤 사주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 7살. 동서양에 전해지는 고전을 스스로 깨우치며 수만 건에 달하는 사례를 직접 분석했다고 한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세계적인 기업가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어디서도 보지 못한 통찰력이라고 하면서 엄청 재미있는 이야기네.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은데 내가 깊은 관심을 보이자 동료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고 말을 이어갔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뭔지 알아?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른 이를 만난 것처럼 말한다는 거야. 나는 너무 궁금한 나머지 입을 마르고 목이 탔다. 누구는 현명한 스승 같았다고 하고 또 누구는 사람을 매혹시키는 마녀 같았다고 해. 순수한 소녀 같았다는 사람도 있고. 오호, 그래? 그녀를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 구루에게 찾아간 뒤 인생이 바뀌었다고. 행운을 만났고 기회를 잡았고 결정적으로 더 부자가 되었다고. 본능적인 감이 왔다. 이건 좋은 기사거리다. 인터뷰를 핑계로 직접 그녀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일지 너무도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어렵게 약속을 잡을 수 있었다. 인터뷰 날이 되었다. 건물 로비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커다란 유리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다. 누구나 인생에서 바로 어제처럼 기억나는 순간이 있다. 당시의 공기와 분위기, 소리까지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처음 서연을 만났을 때도 그랬다. 나는 지금도 그녀를 잊을 수가 없다. 문에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지는 않았으나 그녀가 구루임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주변에 흐르는 공기에 느낌이 달랐었던 것이다. 새벽 안개에 휩싸인 듯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잔뜩 긴장한 나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서연이 내 앞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했다. 홍주연 기자님이시죠? 만나서 반가워요. 잠시 머뭇거린 뒤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불러드려야 할지. 제 이름으로 부르시면 돼요. 달콤한 음악처럼 들리는 목소리였다. 긴 팔다리에 하늘하늘한 몸매의 서연은 우아하고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다. 우윳빛 동그란 얼굴과 반듯한 코, 미소를 지을 때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눈까지. 전형적인 미인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우아하고 매혹적인 모습이었다. 서연은 20대 후반인 실제 나이보다도 훨씬 어리게 보였다. 신비로운 광채를 띠고 있는 그 눈빛만 빼고. 그날의 인터뷰는 마치 마법처럼 흘러갔다. 대화에 흠뻑 빠진 나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고려가 보여주는 통찰력에 저절로 감탄이 나왔다. 서연은 카리스마 넘치게 대화를 이끌어가다 지혜롭게 답을 주었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인터뷰가 끝날 때쯤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봤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국내의 부자 수만 명의 사례를 종합해서 부와 마음가짐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답니다. 우와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는데요. 그 가업이 완성되면 부자들의 비밀이 밝혀지겠어요. 헤어지기 직전에 서연이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아직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홍 기자님은 지금 세 장 속에 갇혀 있어요. 10년 안에 그 세 장을 탈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기에 뭐라고 답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 말이 음악처럼 생생하게 내 귀를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어디 있을까? 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을까? 2. 구루를 찾아서 빰 빠밤 빠밤 빠바밤 빠 빠바바밤 빠바바바 빠바 빠바 빠바바밤